여보, 난 죽어도 당신뿐이ям.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탁자 위 스마트폰 화면에 전처가 보낸 문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한수진은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남편 대신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와. 네 시엄마가 문간방 비워놨어. 분노에 떨며 소리치는 대신 한수진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헝클어진 머리에 값비싼 캐리어 3개를 끌고 전처가 정말로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수진은 그 여자를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대체 한수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뻔뻔한 전처와 능청스러운 시어머니 그리고 나약한 남편 사이에서 한수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5년 전 묻혀버린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문간방의 주인은 결국 누가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늦은 저녁 도시 외곽의 고층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노란 조명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한수진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역 일을 하는 한수진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자판 위를 움직이고 있었고 화면에는 깨알 같은 글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욕실에서는 남편 강민우가 샤워하는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싸 하는 물소리는 거실의 정막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강민우의 스마트폰 화면에 환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한수진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위에 짧은 문자 한 줄이 또렷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난 죽어도 당신뿐이я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은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진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은채라는 이름은 한수진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강민우와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 바로 서은채였습니다. 한수진은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탁자 앞으로 다가가는 동안 욕실의 물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한수진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속 문자는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아래로 손가락을 움직이자 그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그때가 그립다는 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 한수진은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눈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다가도 그것은 곧 차갑게 식어 단단한 얼음덩어리로 굳어갔습니다. 한수진은 분노에 떨며 울부짖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차오를수록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하고 차가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수진은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리내어 따지기보다 조용히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는 아이였습니다. 5살 때 옆집 아이가 인형을 빼앗아 갔을 때도 한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가장 아끼는지를 며칠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조용히 그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수진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눈물도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한수진은 손끝으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답장을 쓰는 칸에 커서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은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죽어도 당신뿐이라. 그래, 어디 한번 와보든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져 묻는 말, 화를 내는 말, 매달리는 말. 하지만 한수진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수진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와. 네 시엄마가 문간방 비워놨어. 한수진은 그 문장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둔 말을 꺼내듯 손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문장을 들여다보다가 전송 단추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강민우가 보낸 것으로 표시된 답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수진은 스마트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같은 각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욕실의 물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한수진은 재빨리 소파로 돌아가 노트북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판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욕실 문이 열리고 강민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민우는 거실에 앉아 있는 한수진을 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까지 또 일하고 있었어. 눈 다 버리겠다. 그만 좀 하고 쉬어. 강민우의 목소리는 능청스러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한수진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은밀한 문자를 주고받던 남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수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만 마무리하면 돼. 당신 샤워하고 나오니까 목마르지. 시원한 물 한 잔 줄까? 좋지.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강민우는 능글맞게 웃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수진은 노트북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는 한수진의 발걸음은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유리컵에 따르는 손길에도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한수진은 물컵을 들고 돌아와 강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자, 천천히 마셔. 고마워. 아, 시원하다. 강민우는 물컵을 받아들며 단숨에 절반을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무심코 탁자 위의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한수진의 시선이 아주 잠깐 그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곧 한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노트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강민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화면을 몇 초간 들여다보던 강민우의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마에는 보일 듯 말 듯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강민우는 슬쩍 한수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수진은 노트북 화면에만 집중한 채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스마트폰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좀 시달렸더니 영 피곤하네. 먼저 들어가서 누울게.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자판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자. 나도 이것만 끝내고 곧 들어갈 테니까. 푹 자. 그래.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강민우는 어색하게 한마디를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수진은 그제야 자판에서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닫힌 안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한수진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떠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두 눈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번역 작업 창을 닫고 새로운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클라우드 계정 설정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한수진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점점 더 거세게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한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깊이 잠든 강민우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한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잠든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한수진과 결혼할 때 강민우는 다정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처와의 아픈 이혼을 겪은 뒤라 더욱 안쓰러워 보였던 남자였습니다. 한수진은 그런 강민우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의 스마트폰 안에는 한수진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손을 뻗어 협탁 위에 놓인 강민우의 스마트폰을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잠든 강민우의 손가락을 가만히 화면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화면의 잠금이 소리 없이 풀렸습니다. 한수진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을 위해 한수진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기. 다음 날 아침 거실 창으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거세게 불던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잠든 강민우의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풀어낸 한수진은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에 조용히 옮겨두었습니다. 오래된 문자들, 통화 기록들, 그리고 한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융거래 내역들이 차곡차곡 한수진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한수진은 그것들을 밤새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강민우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한수진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끓는 물에 미역을 넣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스스로 헤엄쳐 들어올 때까지 한수진은 그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삑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한수진은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양손에 반찬통을 잔뜩 든 시어머니 박명숙이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박명숙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끓이고 있어? 냄새가 영 별로네. 박명숙은 인사도 없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한수진은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반찬 좀 가져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둬. 박명숙은 반찬통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박명숙은 냉장고 안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살림을 단속하러 온 사람처럼 박명숙의 손길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수진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박명숙은 결혼한 첫날부터 한수진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처 서은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내며 은근히 한수진을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로 받아넘겼습니다. 박명숙은 그런 한수진을 두고 속을 알 수 없는 여자라며 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냉장고를 한참 뒤지던 박명숙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베란다 쪽으로 슬그머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명숙은 베란다 구석에 등을 돌리고 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조용한 아침의 거실에서는 그 말소리가 띄엄띄엄 한수진의 귀에 닿았습니다. 지금 와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 오늘이 딱 좋아.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한수진은 미역국을 젓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의 귀는 박명숙의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딱 좋다는 말,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 한수진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박명숙은 통화를 마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국이 다 식겠다. 빨리 상이나 차려. 박명숙은 소파에 앉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연달아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천천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명숙은 소파에 앉은 채 흘끔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기다리던 사람의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겁에 질린 표정, 그리고 그 옆에는 값비싼 명품 캐리어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수진을 보자마자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았습니다. 혹시 민우 씨 댁 맞나요? 저는 은채라고 해요.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문틀에 한 손을 짚은 채 서은채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는 그럴듯했지만 캐리어 3개는 너무도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겁에 질렸다는 표정 뒤로 한수진을 살피는 영악한 눈빛이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수진은 그 모든 것을 한눈에 읽어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박명숙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은채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박명숙은 서은채의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치 한참을 기다렸던 사람을 맞이하듯 그 반가움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은채는 박명숙의 품에 안기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죽을 것 같아서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서은채는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한수진 앞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전날 밤 한수진이 보낸 답장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와. 너 시어머니 문간방 비워놨어. 서은채는 그 문자를 마치 생명줄처럼 흔들어 보였습니다. 민우 씨가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방도 비워두셨다면서요. 며칠만 있게 해주세요. 박명숙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며칠만 숨겨주자. 안 그러면 이에 정말 죽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설마 매정하게 내치진 않겠지. 두 여자는 마치 미리 짠 것처럼 한수진을 몰아붙였습니다. 한수진은 그 문자가 자신이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는 그것을 강민우가 보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천천히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박명숙의 거짓 호들갑, 서은채의 거짓 눈물. 그 모든 것이 한수진의 눈앞에 투명하게 펼쳐졌습니다. 보통의 아내라면 이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두 여자를 내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수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내쫓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두 여자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영영 알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수진은 문을 활짝 열며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와요. 마침 방도 비어 있으니까. 한수진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서은채와 박명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너무 쉽게 들어오라는 말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수진은 서은채의 캐리어 3개를 직접 끌어 현관 옆 좁은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방은 평소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곳으로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작고 낡은 문간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가 비워두셨다는 그 방이에요. 짐 푸세요. 한수진은 방문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은채는 좁고 어두운 방을 보고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사정인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숙은 그런 서은채의 등을 다독이며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한수진은 두 여자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녁 무렵 강민우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강민우는 거실에 앉아있는 서은채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강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서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 씨가 오라고 했잖아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죽이겠다고. 박명숙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네가 오라고 문자 보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면 어떡해.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강민우는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문자를 보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의 스마트폰에는 그 답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강민우는 무어라 변명을 하려다 어머니와 전처의 압박에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강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만이야. 정말 며칠 만이다. 강민우는 힘없이 그 말을 내뱉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수진은 그 모든 광경을 주방 한쪽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나약함, 전처의 뻔뻔함, 시어머니의 능청스러움.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기묘한 그림을 한수진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잠든 깊은 시각. 한수진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거실 천장에 달린 화재 경보기 쪽으로 의자를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화재 경보기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 손톱만 한 초소형 카메라를 정교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카메라의 작은 렌즈가 거실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한수진은 다시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의 환풍구 덮개를 살며시 열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 또 하나의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기를 숨겨 넣었습니다. 손끝의 움직임은 더없이 정교하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한수진의 작업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모든 설치를 마친 한수진은 의자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한수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한수진의 눈과 귀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한수진은 안방으로 돌아가 잠든 척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한수진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서은채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문간방에서 짐을 풀고 자리를 잡은 서은채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우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은채는 주방을 차지하고 섰습니다. 서은채는 강민우가 예전에 즐겨 입던 헐렁한 셔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둘둘 걷어올린 채 능숙한 손길로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서는 강민우가 가장 좋아하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한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은채는 일부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한수진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옛날부터 이 찌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입맛이 어디 가나요? 사람은 익숙한 게 제일 편한 법이잖아요. 한수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장을 한 장 넘기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서은채는 그런 한수진의 반응이 못마땅한 듯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곧 강민우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퍼진 찌개 냄새를 맡은 강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은채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어서 와요. 좋아하는 거 끓였어요. 얼른 손 씻고 와요. 강민우는 한수진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수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끝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명숙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집안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박명숙은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는 핑계로 한수진의 지갑에서 가족 카드를 빼앗아 갔습니다. 살림은 어른이 쥐고 있어야 하는 법이야. 젊은 사람이 헤프게 쓰면 안 돼. 박명숙은 카드를 자기 지갑에 챙겨 넣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수진은 순순히 카드를 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명숙은 한수진 앞으로 오는 우편물까지 중간에서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번역 에이전시에서 오는 서류며 은행에서 오는 안내문까지 박명숙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한수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박명숙은 그렇게 며느리의 경제권과 바깥 연락망을 하나씩 틀어쥐어 갔습니다. 한수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깊이 들어오도록 한 발짝씩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수진은 점점 집안에서 밀려나는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욕심을 드러낼수록 한수진의 손에는 더 많은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수진은 외출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서은채는 곧장 한수진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선 서은채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서은채는 책상 위에 놓인 한수진의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한수진이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지켜보며
알아낸 비밀번호를 차근차근 눌렀습니다. 화면의 잠금이 풀리자 서은채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면에는 한수진이 며칠째 매달려 있던 번역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대기업의 중요한 기밀 문서로 외부에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였습니다. 서은채는 그 문서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서은채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그 문서를 통째로 복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해외의 한 무단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서은채는 복사한 기밀 문서를 그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화면에 뜨자 서은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은채는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고 믿으며 서은채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한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진의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역 에이전시의 담당자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한수진 작가님, 큰일 났습니다. 작가님이 작업하시던 기밀 문서가 외부에 유출됐어요. 해외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수진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담당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안 서약 위반이에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고 작가님과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는 오늘부로 계약 해지될 겁니다.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한수진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번역은 한수진이 오랜 세월 쌓아온 일이자 한수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릎이 꺾이고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달랐습니다. 한수진은 천천히 서재로 걸어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노트북의 접속 기록을 차분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오후 한수진이 외출한 바로 그 시간에 누군가 노트북에 접속한 기록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집안에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수진의 두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수진은 그 접속 기록을 화면에 띄운 채 차분히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손끝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를수록 한수진의 머릿속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서은채는 한수진을 무너뜨렸다고 믿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은채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남긴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한수진의 손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사실을. 한수진은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은채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서은채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능청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어디 다녀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한수진은 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한수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거실에는 강민우와 서은채만 남았습니다. 한수진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거실 화재 경보기에 숨겨둔 카메라의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 거실에서는 서은채가 강민우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가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서은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해.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이라고요. 나는 단 하루도 민우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난 일이에요? 서은채는 강민우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강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민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서은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은밀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한수진은 안방에서 그 화면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끌어안는 장면이 화면 속에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보통의 아내라면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화면 한쪽의 저장 단추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영상이 한수진의 노트북에 차곡차곡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의 얼굴에는 어떤 슬픔도 분노도 떠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침착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저장이 끝난 영상을 확인하고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금융거래 내역, 서은채의 기밀 문서 유출, 그리고 방금 저장한 영상까지 조각들은 차곡차곡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시작이 어디였는지 한수진은 그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한수진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수진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겉으로는 단란한 저녁 식사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박명숙은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우야,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도 했고 가구 사업 투자건도 있고 하니까 이참에 정리를 좀 하자. 박명숙은 서류를 한수진 쪽으로 슬그머니 밀었습니다. 한수진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는 서류였습니다. 지금은 강민우와 한수진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강민우 단독 명의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명숙은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 투자를 하려면 담보가 깔끔해야 한다더라. 공동 명의로는 일이 복잡해진대. 잠깐 내 명의로만 돌려놓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라. 강민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은채의 거짓 눈물과 박명숙의 끈질긴 설득에 완전히 넘어간 강민우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강민우는 이명의 변경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명의가 서은채의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강민우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우는 한수진에게 인감도장을 가져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잔말 말고 도장이나 가져와.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사업 때문에 잠깐 그러는 거라잖아. 한수진은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한수진은 그 서류를 두 손으로 북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식탁 아래로 흩어졌습니다. 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박명숙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가슴.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하다니.
내가 못 살아. 박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서은채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괜히 이 집에 들어와서. 서은채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 여자의 연극에 강민우는 완전히 휘둘렸습니다. 강민우는 벌떡 일어나 한수진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도대체 왜 이래? 어머니 쓰러지신 거 안 보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질어. 강민우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수진은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몸을 피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자 거실에 소란이 한 겹 멀어졌습니다. 한수진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동기화해 둔 강민우의 클라우드 기록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간 계좌,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 한수진은 그 흐름을 한 줄 한 줄 따라갔습니다. 추적 끝에 한수진은 하나의 이름에 다다랐습니다. 해외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그곳에 연결된 차명 계좌. 그 계좌의 실제 주인은 박명숙과 서은채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는 그 계좌로 강민우의 돈이 오랫동안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진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욕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한수진은 그 화면을 차분히 갈무리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수진은 그 계좌의 자금 흐름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거래 기록들 사이에서 한수진은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경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니 태경은 서은채의 옛 동업자였습니다. 한수진은 여러 경로를 통해 어렵게 태경의 연락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의 한 카페에서 태경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한수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태경을 기다렸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텅 빈 카페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깊게 팬 주름. 태경은 한수진의 맞은편에 무겁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경은 한수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우 씨 부인이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또 당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한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도 그 두 여자한테 인생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서은채를 믿고 동업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이 서류 한번 보세요. 한수진은 봉투를 받아 안의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태경은 담담하게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강민우와 서은채가 이혼하던 그 무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서은채는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업이 어려워 부도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서은채는 시어머니 박명숙과 손을 잡고 일부러 쇼핑몰을 부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민우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습니다. 부도라는 연막 뒤에서 두 여자는 강민우의 재산을 통째로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이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재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전처의 손안에 고스란히 옮겨갔던 것입니다. 서류를 다 읽은 한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순간에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지금 한수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아파트 명의를 빼앗으려는 것, 한수진을 집안에서 고립시키는 것, 경제권과 연락망을 끊는 것. 그 모든 것이 5년 전 강민우에게 했던 수법과 똑같았습니다. 두 여자는 강민우에게 통했던 그 방법을 이제 한수진에게 그대로 다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진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태경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 제가 가져도 될까요? 태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 두 여자가 죗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 돕겠습니다. 한수진은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가에 홀로 남아있던 서은채는 집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의 동태를 살피라는 박명숙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서은채는 문간방 안을 무심코 둘러보다가 천장 가까이에 있는 환풍구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무언가 미세하게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은채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환풍구 덮개 안쪽을 들여다본 서은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손톱만 한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곧장 박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이 집에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 다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은 박명숙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여자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화재 경보기 안에서도 또 하나의 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왔다는 사실에 두 여자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박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은채는 이성을 잃은 듯 한수진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잠겨있는 서재 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은채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명숙은 서랍을 열어 안에 든 서류들을 마구 끄집어냈습니다. 두 여자는 한수진이 모아둔 자료들을 없애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서류들을 한 아름하나다 욕실로 가져가 욕조 안에 던져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욕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명숙은 부서진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리쳐 박살냈습니다. 증거를 모두 없앴다고 믿은 두 여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수진이 모아둔 진짜 증거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저녁 무렵 한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한수진의 눈앞에는 엉망이 된 집안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박명숙과 서은채가 어디선가 불러들인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한수진이 들어서자마자 양쪽에서 다가왔습니다. 강민우는 거실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한수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순순히 도장만 내놓으면 됩니다. 그럼 다칠 일 없어요. 남자들은 한수진을 서재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내놓을 때까지 한수진을 가둬둘 작정이었습니다. 한수진은 끌려가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턱에 다다른 순간 한수진은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이 스마트폰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원격 제어 앱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다음 순간 집안 전체의 화재 경보기가 일제히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익삐익하는 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실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과 경보음에 심부름센터 남자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한수진을 붙잡고 있던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수진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한수진은 미리 코트 안감에 꿰매 두었던 백업 USB를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쏟아지는 물줄기를 헤치며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박명숙과 서은채가 소리를 질렀지만 경보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가까스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밤 공기가 한수진의 젖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수진은 멈추지 않고 계단을 내달렸습니다. 손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긴 USB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집을 빠져나온 한수진의 앞에는 막막한 겨울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명숙은 한수진의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해 모두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수중에 든 돈도 쓸 수 있는 카드도 없었습니다. 한수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걷던 한수진은 24시간 문을 여는 한 찜질방에 들어섰습니다. 찜질방 한쪽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자리에 한수진은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한수진은 공용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수진은 코트 안감에서 꺼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USB 안의 폴더들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폴더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기억해둔 암호를 하나씩 입력해 폴더를 열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한수진이 모아온 모든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금융거래 기록,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거실과 문간방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들. 한수진은 그중 가장 오래된 음성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의 날짜는 5년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민우의 클라우드에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박명숙이 실수로 남겨둔 녹음이었습니다. 한수진은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두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명숙과 서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다 됐어. 민우 그 멍청한 게 의심도 안 하더라. 박명숙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은채도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부자네요.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혼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이 돈은 다 우리 거야. 두 여자가 강민우의 돈을 빼돌리며 즐거워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강민우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던 바로 그 순간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수진은 그 음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 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찜질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진은 그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여자의 대화가 아니라 배경에 깔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중해서 듣던 한수진의 귀에 미세하게 섞여든 또 다른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박명숙이 누군가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내뱉는 한마디였습니다. 최 여사, 저기 가서 문 좀 닫아. 한수진은 그 부분을 다시 돌려들었습니다. 최 여사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한수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시댁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성이 최 씨라 다들 최 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최 여사는 어느 날 절도 누명을 쓰고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박명숙은 최 여사가 집안의 물건을 훔쳤다며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한수진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최 여사는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최 여사는 박명숙의 어떤 비밀을 알아버렸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박명숙은 누명을 씌워 최 여사를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한수진은 그 음성이 녹음된 시점과 최 여사가 쫓겨난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여사는 5년 전 두 여자가 강민우의 돈을 빼돌리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진은 즉시 최 여사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한수진은 한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 변두리의 오래된 재래시장 안 허름한 국밥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는 나이든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수진은 곧장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을 지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안쪽 주방에서 한 여인이 허리를 굽힌 채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세월에 깎인 얼굴이었지만 한수진은 그 사람이 최 여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최 여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강민우의 아내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들어 한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최 여사의 얼굴에 경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집 사람이군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어요. 나는 그 집과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수진은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5년 전에 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명숙과 서은채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최 여사 저기 가서 문 좀 닫으라는 박명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최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의 두 눈에 오랫동안 눌러온 분노와 서름이 한꺼번에 차올랐습니다. 한수진은 최 여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도 지금 그 두 사람한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집에서 내쫓기고 일도 잃고 갈 곳도 없습니다. 최 여사님이 그때 당하셨던 그대로요. 한수진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쫓겨난 자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여사는 한수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5년 전 맨발로 쫓겨나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최 여사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사람들, 결국 또 사람을 잡는군요. 최 여사는 앞치마를 벗고 한수진을 가게 안쪽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캐비닛을 옆으로 밀고 그 밑바닥의 철판을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철판 아래 숨겨진 공간에서 최 여사는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숨겨뒀지요.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한수진에게 건넸습니다. 한수진은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5년 전 박명숙과 서은채가 강민우의 자금을 빼돌리며 몰래 작성했던 이면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은채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차명 계좌의 실물 장부였습니다. 한수진의 손에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왔습니다. 태경에게 받은 서류와 USB 안의 음성 파일, 그리고 최 여사가 건넨 이 물증까지. 이제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한수진은 깊이 고개를 숙여
최 여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최 여사는 한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벌받게 해주세요.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더는 없도록. 한수진은 그 물증을 가슴에 품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한수진은 곧장 태경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앞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자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합니다. 우선 두 사람이 숨겨둔 재산부터 묶어버립시다. 변호사는 곧바로 가압류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명숙과 서은채가 해외에 빼돌린 모든 자산이 두 사람이 손댈 수 없도록 단단히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수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서류까지 마쳤습니다. 법의 그물이 두 여자를 향해 천천히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한수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한수진은 흔적이 남지 않는 대포폰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러고는 최 여사에게 받은 비밀 장부의 첫 페이지와 이면, 계약서의 지장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수진은 그 사진을 박명숙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5년 전에 그 증거 사진만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 시각 본가에서 한수진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던 박명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명숙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5년 전 자신과 서은채가 작성했던 이면 계약서의 지장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증거가 눈앞에 또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박명숙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박명숙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박명숙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박명숙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비밀 장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서은채뿐이라고 박명숙은 굳게 믿었습니다. 박명숙은 서은채가 자신을 배신하고 증거를 흘렸다고 오해했습니다. 박명숙은 곧장 문간방으로 달려가 서은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배신자야. 네가 그 장부를 어디다 흘린 거야. 우리 둘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박명숙은 서은채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서은채는 영문도 모른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야말로 왜 이래요? 두 여자는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서로를 배신자라 부르며 물어뜯는 추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한 몸처럼 움직이던 두 공범이 마침내 서로에게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한수진은 출근길에 오른 강민우의 차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수진을 보고 강민우는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수진은 강민우를 데리고 두 사람이 오래전 연애 시절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민우와 한수진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한수진은 강민우를 자리에 앉히고 그의 커피잔 앞에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먼저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숙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했다고 믿었던 서은채의 횡령 증거물을 펼쳤습니다. 한수진은 녹음기의 재생 단추를 눌렀습니다. 5년 전 박명숙과 서은채가 강민우를 멍청이라 비웃으며 돈을 빼돌리던 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어머니, 불쌍하다고 여겨 거두어준 전처,
그 두 사람이 5년 동안 자신을 철저한 호구로 이용해왔다는 진실이 강민우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재산이 사실은 어머니와 전처의 손으로 빼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사람은 한수진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다 내 잘못이야. 강민우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한수진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 제발 한 번만. 강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수진은 발밑에 엎드린 강민우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수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준비를 끝낸 자의 서늘한 침착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야 해. 알겠어. 강민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의 손에는 모든 진실과 모든 증거가 그리고 이제 남편마저 완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주말 저녁 한수진은 강민우를 데리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한수진은 이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새 것으로 바꿔두었습니다. 새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한수진의 발걸음에는 쫓겨났던 사람의 위축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박명숙과 서은채가 값비싼 와인을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한수진이 영영 도망쳤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며 두 사람은 들뜬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한수진이 강민우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두 여자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와인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한수진은 두 사람의 경악한 시선을 무시한 채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의 와인잔들을 손등으로 쓸어 밀어버렸습니다. 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하게 깨졌습니다. 한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비밀 장부의 원본, 가압류 통지서, 그리고 형사 고발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박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던 박명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박명숙은 황급히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우야, 이건 다 오해야.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엄마 좀 도와줘. 박명숙은 강민우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5년 동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아요. 강민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랑 은채가 해외에 빼돌린 돈 이제 다 묶였어요. 한 푼도 손댈 수 없어요. 박명숙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은채가 강민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은채는 무릎을 꿇고 강민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민우 씨, 나는 정말 민우 씨를 사랑했어요. 다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서은채는 눈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혐오감에 찬 표정으로 서은채를 밀쳐냈습니다. 서은채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강민우는 한수진의 앞을 막아서듯 한 걸음 나서며 두 여자를 등졌습니다. 한수진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거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다음 순간 5년 전에 그 음성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 그 멍청한 게 의심도 안 한다는 박명숙의 웃음소리. 이제 부자가 됐다며 깔깔거리던 서은채의 목소리. 자신들이 강민우를 비웃으며 재산을 빼돌리던 그 적나라한 대화가 두 여자의 귀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박명숙과 서은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음성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명숙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려놓았습니다. 박명숙은 바닥에 엎드려 한수진의 구두코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니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감옥만은 안 된다. 제발 감옥에만 보내지 말아다오. 박명숙은 한수진의 발을 붙잡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를 깔보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수진은 발밑에 엎드린 박명숙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고발을 취하해 줄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한수진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한 장은 박명숙이 숨겨둔 남은 전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였습니다. 다른 한 장은 평생 한수진의 뜻에 따르겠다는 복종의 서약서였습니다. 한수진은 인주를 박명숙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명숙은 떨리는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그러고는 2장의 서류에 차례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은채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은채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은채는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한수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서은채 앞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채권자 태경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는 순간 태경 씨한테 내 위치를 알려줄 거야. 그리고 고발도 그대로 진행할 거고. 한수진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서은채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채업자에게 붙잡혀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숨어 지내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서은채는 천천히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서은채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한수진의 발밑에 엎드려 있던 박명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 한수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박명숙은 깨달았습니다. 박명숙은 짐승 같은 기세로 서은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명숙은 서은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문간방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났어. 박명숙은 서은채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서은채는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수진은 그 광경을 소파에 기대어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한수진은 박명숙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가 빼돌린 돈 몸으로 다 갚을 때까지 저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하세요. 어머니가 잘 감시하시고요. 박명숙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명숙은 살려달라 울부짖는 서은채를 좁은 문간방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한 달 전 서은채의 짐이 처음 들어갔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문간방을 비워놓았다던 그 말이 이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수진은 소파에 기대어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기묘할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한수진은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경제권도 자산의 명의도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운명까지.
한수진은 이 집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전처의 추악한 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한 강민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민우는 한수진에게 평생 속죄하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했습니다. 매일 밤 파김치가 되어 현관문을 들어설 때마다 강민우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납작 엎드리는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명숙은 당장이라도 고발당해 끌려갈까 두려워 하루 종일 거실 구석에 가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명숙은 문간방의 동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한수진의 밥상을 가장 먼저 차려 바친 뒤 박명숙은 남은 찬밥을 긁어 먹었습니다. 집안의 충실한 개이자 서슬 퍼런 간수 노릇을 박명숙은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명품을 모두 빼앗긴 서은채는 사채업자에게 발각될 공포에 스스로 바깥 세상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서은채는 누가 가두지 않아도 제 발로 방 안에 갇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은채는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와 걸레질 같은 굳은 일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해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야 박명숙이 문틈으로 밀어 넣어주는 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한수진은 예전 에이전시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수진의 결백이 밝혀지면서 끊겼던 일도 모두 되돌아온 뒤였습니다. 한수진은 최고급 홍차를 우려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수진은 떼국물이 흐르는 서은채를 거실로 불러내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러고는 옛 동료들에게 찻잔을 나르도록 시켰습니다. 서은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날랐습니다. 한때 안주인 행세를 하던 여자가 이제는 손님의 시중을 드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자정 무렵 한계에 다다른 서은채가 일을 벌였습니다. 서은채는 쓰레기장에서 주운 낡은 폴더폰으로 옛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보내지지 못했습니다. 한수진이 집안의 인터넷에 미리 심어둔 감시 프로그램이 그 문자를 곧바로 잡아챘기 때문입니다. 한수진의 노트북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진은 문간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공포에 떠는 서은채의 손에서 폴더폰을 빼앗아 구둣발로 짓밟아 박살냈습니다. 한수진은 서은채의 턱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이 집 밖에는 널 찾는 사람들이 득실거려. 살고 싶으면 조용히 숨만 쉬어. 알았어. 한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은채는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박명숙이 서은채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또 수작이야.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박명숙은 서은채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세 여자 사이에 자리 잡은 기이하고 잔혹한 질서가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그 무렵 욕실에서는 강민우의 샤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바로 그 소리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한수진은 흘러나온 문자 한 줄을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와. 너 시어머니 문간방 비워놨어. 그 한 줄의 답장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윽고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강민우가 젖은 머리로 조심스럽게 욕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우는 창가에 앉아 있는 한수진에게 다가가 그 발밑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으로 비쳐드는 아침 햇살이 한수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한수진은 따뜻한 모닝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발밑에 엎드린 남편과 거실 구석에 웅크린 시어머니와 문간방에 갇힌 전처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수진의 입가에 완전하고도 서늘한 승리의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세상에는 소리내어 울고 화내는 사람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한수진은 분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머리를 굴리며 진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짓밟으려던 사람들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제 발밑에 무릎 꿇렸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최 여사가 건넨 낡은 장부 한 권이 결국 모든 진실의 열쇠가 되었지요. 세상에 영원히 묻히는 비밀은 없으며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사람은 결국 자신이 판 그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한수진처럼 든든한 분들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